78세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손주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자전거 헬멧을 들고 계셨죠? 박사님, 1년 전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곳에 왔던 것 기억하시죠? 이제 저는 손주와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어떤 심장약도 어떤 수술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심장 전문의 양홍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기적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이나 수술 없이 단 3가지 독성 음식을 바꾸고 하루 10분의 루틴만으로 심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요. 이 정보는 제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고 여러분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알려드립니다. 본 채널의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평생 배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 양홍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인생의 당첨 복권을 얻으실 것입니다.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십시오. 18년 전 제가 50세였을 때 일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달려와 심전도를 찍었을 때 그들의 표정이 굳어진 것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응급실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심장 혈관이 70% 이상 막혔습니다. 고지혈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재발하고 그땐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먹었기에 이 지경이 됐을까? 퇴원 후 저는 식탁에서 단 3가지 음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13이나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고 지금 68세인 제가 여전히 진료를 보며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3가지 독성 음식을 끊었을 뿐입니다. 신비한 약초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냉장고에 지금 있는 그 음식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길래 이렇게 위험한가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개하는 3가지 독성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장은 서서히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약은 이미 쌓인 콜레스테롤을 조금 낮출 뿐 매일 섭취하는 독성 음식으로 인한 혈관 손상은 계속됩니다. 마치 구멍난 배에서 물을 퍼내기만 하고 구멍은 막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구명조끼입니다. 매일 편의점에서 사 드시는 그 음식,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그 건강식품, 주말마다 즐기시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우리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2번째 독성 음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욱 교묘하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 성분은 바로 숨은 당분입니다. 특히 위험한 이유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들이 이른바 건강식품을 열심히 섭취했는데도 오히려 심장 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바로 숨은 당분입니다. 당분과 심장 건강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에 대응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은 세포에 지금 당장 지방을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생산을 촉진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간에서 직접 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이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최고의 방아쇠가 바로 당분입니다.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제품들 속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숨어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요거트 한 컵 200g에는 설탕이 밥숟가락으로 약 5숟가락 분량 20에서 25g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콜릿 2개와 동일한 양입니다. 과일 주스 한 잔 250ml에는 설탕이 6에서 8숟가락 25에서 30g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콜라 한 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건강한 아침 시리얼 한 그릇에는 설탕이 3에서 9숟가락 12에서 35g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나 그래놀라 바 한 개에는 설탕이 4에서 5숟가락 15에서 20g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온 음료 한 병 500ml에는 설탕이 7에서 12숟가락 30에서 50g까지 들어 있습니다. 더 교묘한 것은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마케팅 문구들입니다. 무설탕, 천연 당분만 함유, 자연 감미료 사용 등의 표현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 과당, 자당, 메이플 시럽, 꿀, 아가베 시럽, 코코넛 설탕 모두 당분으로 처리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인슐린 반응과 콜레스테롤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동일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표시를 주의 깊게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류 또는 탄수화물 중 당류가 500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숨은 당분의 위험성을 이해하셨으니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독성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맛있어서 포기하기 가장 어렵지만 심장에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성 지방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겹살, 갈비, 곰탕, 설렁탕, 내장탕, 버터를 듬뿍 넣은 요리. 입에 침이 고이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심장학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화지방과 심혈관 질환의 강력한 연관성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가 10%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약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우리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물성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특히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촉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간에서 생산됩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식사를 하면 간은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셋째, 동물성 지방은 체내 전신의 저강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반응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에 먼지가 더 잘 달라붙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동물성 지방의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 없이 소화되던 고지방 식사가 노년에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일 권장량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루 총 열량의 7% 이하로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겹살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거의 90%를 섭취하게 됩니다. 곰탕 한 그릇, 버터 토스트 한 조각, 내장 요리 한 접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와 조리법입니다.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지방은 제거하며 가급적 삶거나 구워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는 식힌 후 표면에 뜬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세 가지 독성 음식의 위험성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한 식단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것을 먹지 마세요라는 금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심장 건강에 최적화된 하루 식단을 시간대별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흰 쌀밥, 계란 프라이, 소시지, 달달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아침 식사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독성 음식이 모두 포함된 심장 건강의 적입니다. 대신 통곡물 현미, 귀리, 퀴노아를 기본으로 한 아침 식사를 권장합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 공급원으로 삶은 계란이나 두부를 곁들이고 가벼운 채소 반찬김, 콩나물, 시금치 등을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마시거나 필요하다면 저지방 우유를 소량만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는 외식이 많아 가장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흔히 선택하는 짜장면, 탕수육, 달달한 음료는 트랜스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당분의 3중 공격이 됩니다. 이런 점심 식사 패턴이 지속되면 오후 졸음과 에너지 저하를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점심 대안으로는 잡곡밥을 기본으로 하고 된장국이나 맑은 국물, 두부나 생선 위주의 단백질, 다양한 채소 반찬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류두부, 청국장 등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없어 심장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저녁 식사는 많은 한국인들이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삼겹살, 소주, 기름진 찌개 등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 패턴이 가장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고지방, 고염분 식사는 야간 혈압 상승과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대신 저녁에는 단백질 함량을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밥에 생선구이, 특히 등푸른 생선, 다양한 나물 반찬, 맑은 된장국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채소의 항산화 물질은 혈관 건강을 보호합니다. 간식 역시 중요합니다. 달콤한 과자, 케이크, 카페라테 대신 생과일, 무가당 요거트, 소량의 견과류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적정량만 섭취하면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식단 변화가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미각은 약 2-3주면 새로운 맛에 적응하게 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새로운 식단에 2주만 꾸준히 따르면 이전의 자극적인 맛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우리 심장 건강에 필수적인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그런데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심장 건강을 위한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 하는 고강도 운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지만 효과적인 발뒤꿈치 들기 운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선 상태에서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가락으로만 서 있다가 다시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에서 30회 정도만 해도 충분하며 총 소요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토록 간단한 운동이 어떻게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 비밀은 인체 생리학에 있습니다. 우리 다리의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다리의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을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뒤꿈치 들기는 이 종아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다리와 발의 부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정맥 기능이 약해져 다리가 쉽게 붓는 경향이 있는데 이 운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맥 혈전 증혈관 속 혈전 형성 위험을 줄여줍니다. 혈액이 정체되어 있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데
종아리 근육의 펌핑 작용이 이를 예방합니다. 셋째,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심장이 혼자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보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가 함께 도와주면 심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발목과 종아리 근력을 강화하여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분 이내의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꾸준히 6주간 실천한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다리 부종이 평균 27% 감소하고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87%가 다리 통증과 저림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어디서나 특별한 장비 없이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요리를 하면서 틈틈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처음에는 벽이나 테이블을 짚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발뒤꿈치 들기 운동과 함께 심장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주는 또 하나의 간단한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이 활동은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후 걷기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10-15분 이내에 천천히 약 100걸음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외에서 할 필요가 없으며 집안이나 사무실 주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 2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실로 놀라운 효과가 확인됩니다.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2분에서 5분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식후 혈당 관리가 심장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혈액 속 포도당 수치 상승합니다. 이에 대응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정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인슐린 분비도 과도해지고 이는 체내 지방 축적과 콜레스테롤 생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식후 걷기는 근육을 통한 포도당 소비를 촉진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이는 인슐린 효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지방 저장과 콜레스테롤 생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걷는 동안 근육의 수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식후 걷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만큼 효과적인 혈당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후 규칙적인 가벼운 활동이 당뇨병 약물의 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식후에 신체가 완전히 정적인 상태로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식후 걷기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은 일상의 루틴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식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며 주방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식사 후 바로 TV 앞에 앉는 대신 광고 시간에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반드시 한 번에 오래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30분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자주 일어나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심장 건강에 더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단순히 식사와 운동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 건강에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발뒤꿈치 들기와 식후 걷기가 주로 낮 시간대의 활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저녁 시간과 취침 전에 실천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 안정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 원형 마사지입니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배를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약 20회 정도 3에서 5분간 천천히 실시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가 심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복부 마사지는 다양한 생리학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와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변비 해소에 그치지 않고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담즙산으로 전환되어 장으로 배출되는데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복부 마사지는 이 콜레스테롤 배출 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 규칙적인 복부 마사지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더불어 복부 마사지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휴식과 회복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취침 전에 실시하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심호흡 명상입니다. 하루 중 틈틈이 특히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이나 휴식 시간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코로 4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숨을 참은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4, 2, 6 리듬의 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심호흡이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잘 연구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심호흡 훈련은 교감신경 활성을 줄이고 부교감신경 활성을 높여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 5분간의 심호흡만으로도 약물 치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유의미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며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합니다. 이 세 가지 효과는 모두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복부 마사지와 심호흡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신체적 제한이 있더라도 거의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체적 활동들과 더불어 심장 건강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상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한 정서적 상태를 넘어 실제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주목할 만합니다. 복부 마사지와 심호흡으로 신체의 긴장을 풀었다면 이제 마음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감사 명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조용히 누워서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따뜻한 햇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젊은이, 오랜만에 받은 친구의 안부 전화 같은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감사 명상이 어떻게 심장 건강과 연결될까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감사 명상은 다음과 같은 생리학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혈압 상승, 면역 기능 저하,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박변이도 하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 HRV를 향상시킵니다. HRV는 심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을수록 심장 건강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감사 명상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촉진하여 HRV를 높입니다. 셋째, 항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만성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넷째,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수면 부족과 수면 질 저하는 심장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충분하고 깊은 수면은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효과가 단순히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서는 심장질환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표준 치료만 받게 하고 다른 그룹은 표준 치료와 함께 8주간의 감사 명상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명상을 실천한 그룹에서 심혈관 염증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전반적인 심장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정서적 접근법이 다른 신체적 개임 약물, 식이요법, 운동과 상승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즉, 약물 치료와 함께 감사 명상을 실천한 환자들은 약물만 복용한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재발률도 낮았습니다. 감사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어떤 건강 상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높은 심장 건강 관리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심장 건강을 위한 다양한 측면 독성 음식 피하기, 건강한 식단 구성하기, 그리고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신체적 정신적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통합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건강 관리의 핵심은 통합적 접근입니다.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거나 운동만 열심히 하거나 식단만 바꾸는 단편적 접근보다는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일상의 습관화가 있습니다. 통합적 심장 건강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을 3단계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탁혁명입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독성 음식, 트랜스지방, 숨은 당분, 동물성 지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건강한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식단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다음 주에는 설탕이 많은 음료를 물이나 차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활동 습관화입니다. 소개해드린 여러 활동들, 발 뒤꿈치 들기, 식후 걷기, 복부 마사지, 심호흡, 감사 명상을 일상 루틴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시작하려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한 활동이 습관화된 후 다음 활동을 추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정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등의 수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접근법을 미세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느낌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기분 상태 등도 중요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법의 효과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실천했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식이 조절만 했을 때는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할 수 있지만 식이 조절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했을 때는 3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합산 효과가 아닌 시너지 효과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변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한 환자들은 약물에만 의존한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사건 심장마비, 뇌졸중 등 발생률이 65%나 낮았습니다. 또한 삶의 질 측면에서도 통합적 접근을 한 환자들이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한 여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거나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에서 하나의 건강한 선택을 하거나 식후 100걸음 걷기 또는 잠들기 전 감사한 일 생각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그 작은 변화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제작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의학적 조치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